만약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네. 그거를 어떻게 증명을 해요? 특히 건설 공사를 하다 보면은 네.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분쟁, 건설 그렇죠. 분쟁이 많이 네. 발생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는 건설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사소송에서 누가 제대로 입증을 하느냐,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계약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경부동산 사업단 강남센터장 김윤희입니다. 오늘은 매경부동산 사업단 세무분과 자문위원을 맡고 계신 이강호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계셨어요? 네. 봄 돼서 다시 뵈니까 좋네요. 네. 텀이 좀 길었는데 오늘은 좀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다들 다루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어디서 듣기 어려운 강의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또 잘 준비를 해오셨어요. 그 건설하고 개발 관련 세무는 네. 다루시는 세무사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양포 세무사보다 더 심하게 예, 이 분야는 까다로우니까 다루지 않으시려는 세무사님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 분야를 다루시는 몇 안 되는 세무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잘 준비를 해주셨을 거라고 믿고 오늘 준비한 거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관련한 일반 사항하고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세법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죠? 그러면 일반 사항부터 한번 좀 짚어보면서 들어가 볼까요? 건물을 우리가 보통 신축을 하게 되면 이렇게 건축주하고 그리고 시공사하고 계약서라는 걸 쓰게 되잖아요. 그게 도급계약서라고 들었는데 그 도급계약서를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사비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 도급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실상 이 계약서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하죠.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서 그것을 제대로 검토를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대출 받는 경우에 그 계약서를 꼼꼼히 안 봅니다. 무조건 먼저 사인 먼저 해요. 뭐 그렇게 급하세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 그때 이제 계약서를 보면은 전부 다 자기한테 불리하게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특히 이제 이 건설 도급 계약은 이 도급금액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보지도 않고 사인을 했는데 문제가 많이 생기면 정말로 그 계약서 가지고 다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그 도급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이 도급계약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민법에 보면은 전형계약, 대표적인 것이 매매계약, 뭐 증여,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14가지 전형계약을 민법에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이 도급계약이다.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도급계약에 조금 어렵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그 민법상 도급계약의 어떤 법적 성질이 있어요. 그 부분이 유상계약. 유상이라는 것은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거죠. 그리고 쌍무계약, 상대방이 있고 그리고 낙성계약. 낙성이라는 것은 서로 의사가 합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계약이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불효식계약. 이런 성질을 갖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불효식계약이에요. 그래서 민법상 계약의 어떤 성질이 불효식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에는 어떤 형식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 구두상의 계약도 그렇죠. 계약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서면 계약이든 구두 계약이든 사전 사후 뭐 또 묵시적 합의, 합의도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계약으로 어떤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 계약에 합리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만약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묵시적 계약, 구두상의 계약 뭐 이런 것들도 계약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거를 어떻게 증명을 해요?
구두성으로 계약하는 그렇죠. 문제점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녹음을 해놓는 것도 아닐 테고. 그러니까 말은 사라지는데 네. 어떻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데 특히 이 건설 공사를 하다 보면은 네.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분쟁, 건설 그렇죠. 분쟁이 많이 네.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건설 공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추가 공사비 부분. 네. 건축주 입장에서는 처음에 도급 계약을 취입했는데 내가 이만큼 주기로 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또 시공사 입장에서는 자재값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경제 상황이 변하다 보니까 네. 또 이러이러한 공사를 또 추가로 해주지 않나요? 그래서 추가 공사비라든지 네. 또 나중에 하자. 그리고 또 공사 기간의 연장 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거 다 금전적인 네. 손해로 올 그렇죠. 텐데요. 네. 결국은 이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는 네. 건설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소송 가게 네. 되면 전부 다 네. 계약서 가지고 얘기를 할 그렇죠. 텐데요.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민사소송을 가게 되면은 네. 민사소송에는 그 채무 불이행, 네. 도급 계약을 했으면은 당연히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를 해줄 수 있는 채무가 생기는 것이고 약속을 했으니 그렇죠. 이행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 발주자 입장에서는 건축주 입장은 대금을 지급을 의무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채무 불이행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공사 중에서 어떤 불법 행위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민사소송에서 누가 제대로 입증을 하느냐,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계약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소송의 승패까지도 네. 가를 수 그렇죠. 있는 중요한 네. 단서가 될 텐데, 네. 근데 입증 자료가 네.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그럼 그거를 막상 소송에 들어가면 분쟁이 안 생기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죠. 막상 소송 네. 들어가면 전부 네. 다 입증 자료로 네. 쓰는 거죠. 그렇죠. 네. 도급 계약서를 입증 자료로 쓴다라는 거는 그러면 문서로서 네. 예, 증빙을 해준다라는 그렇죠. 그런 의미인 건데 일반인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민사소송과 관련된 네. 그런 용어인데 네. 이 문서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좀 이 부분은 정확히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네. 그 처분 문서와 보고 문서, 처분 문서, 보고 문서, 보고 문서, 예, 처분 네. 문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처분 문서, 예, 예. 이 처분 문서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네. 도급계약서. 도급계약서가 예, 그렇죠. 처분 문서에 그렇죠. 들어간다. 뭐 네. 합의서라든지 각서, 네. 내용 증명 이런 것들이 결국은 처분 문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처분 문서라는 것은 이 법률 행위, 그러니까 법률 계약도 마찬가지로 도급 계약도 법률 행위거든요. 네. 이 법률 행위 그 자체에 이 문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거를 입증하는 증명 서류예요. 처분 문서는 네네네. 증명 서류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 보고 문서라는 것은 상대방의 어떤 의사 합치가 안 된 거예요. 이제 본인만 주장하는 거죠. 아, 보고 문서는 예, 예, 그냥 예. 일방의 주장일 그렇죠. 수도 있다는 예, 본인이 말씀이신 거죠. 느끼고 뭐 기록하고 뭐 일기장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처분 문서보다는 보고 문서가 상당히 어떤 증거력에서 네. 약하다는 거죠. 약하겠네요. 예. 네. 그래서 일단 그 처분 문서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도 네. 마찬가지로 이 처분 문서는 그 이 진정 성립이 인정되면 네.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대로 법률 행위가 있었다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급 네. 계약서는 처분 문서이니까 그렇죠. 네. 법원에 갔을 때는 네. 이 도급 계약서를 기준으로 모든 네. 것을 판단을 하지 네. 일방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그렇죠. 의미이신 거죠. 상당히 중요한 네. 입증 서류가 어떤 진실을 판단할 수 있는 네. 입증 서류가 되는 것이 바로 처분 문서라는 겁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건설 공사에서는 도급 계약서를 꼭 쓰고 들어가야 되는데 의미가 상당하잖아요. 네. 그럼 원론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 건설 공사에서 도급 계약서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도급 계약서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도급 계약이라는 그 자체가 아까 민법의 말씀을 네. 드렸지만은 민법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도급은 이제 수급인 입장,
네. 수급인은 건설회사를 우리가 건설산업기본법이나 민법에서 수급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건축주를 우리가 발주자 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급인하고 발주자하고 도급계약을 체결을 하면은 쌍방의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기죠. 네. 그러면은 이 수급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발주자가 의뢰한 네. 어떤 건축물을 완성해서 인도해 줄 의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 발주자 입장에서는 자기에 대한 그 완성에 대한 대가로 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어떤 동시인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수급인은 기성을 청구하고 네. 그리고 발주자는 그 기성 청구 대금이 정확한지 네. 그래서 검수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계약서 보통 민간건설 표준 도급계약서를 보면은 네. 그 24조에 네. 뭐라고 하냐면은 공사 대금은 기성 확인일로부터 검수 확인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14일 이내에 네, 지급하기로 한다. 예. 즉 도급계약이 성립이 돼가지고 되기 네. 위해서는 기성 청구와 검수 확인 그리고 받기로 한 날짜가 정해져야 됩니다.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이 공사를 하다 보면은 서로 세액연수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네. 세액연수를 만약에 잘못 주고받으면은 이게 나중에 가산세와 부가세 환급을 또 못 받아요. 네. 그래서 이 도급계약에서는 기성 청구와 검수 확인 대가를 받기로 한 날짜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됐을 때 부가세법에서는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때 반드시 받기로 한 날짜에 세액연수를 반드시 주고받아야 됩니다. 받기로 한 날짜에 예.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예, 주고받아야 그래야 된다. 어떤 불이익을 안 당한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아, 이게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서 네. 상당히 용어 자체도 생소한데 네, 그렇죠. 요약하면 계약서에는 기성 청구, 검수 네. 확인, 그리고 받기로 한 한 날짜가 날짜. 정확하게 기재가 네, 돼야 네. 되고 네. 받기로 한 날짜에 세금 계산서가 주고받아져야 된다라는 네, 그렇죠. 의미이신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급계약에 대해서 일반적인 건 알아봤는데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건축에서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공사들 있잖아요. 민간이 네. 하는 공사도 있을 그렇죠. 거고요. 공공이 하는 공사들도 있을 네, 건데 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공공이 하는 공사들은 좀 정형화되어 있을 거고 네. 일반이 하는 공사는 뭐 양식도 자유로울 거고 전반적으로 좀 프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건설공사에서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하고 네. 그리고 공공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서 도급 계약 자체도 차이가 좀 있나요? 네. 이 부분이 이 계약서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네. 보통 그 민간 건설 공사는 그 우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은 누구를 보호해주기 위한 법일까요, 이게? 건설산업기본법은 뭐 민간업자를 네. 보호해주기 위해서 네, 나온 법률 맞습니다. 아닌가요? 네. 이게 건설회사를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네. 건축주, 예, 건축주를 보호해주기 위한 법이고. 네. 이제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관급공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정형화돼 있고 이 국가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민간건설공사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이 도급계약서예요. 계약서. 그래서 그 민간건설공사는 이제 건설산업기본법 22조에 보면은 네. 2항에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공사 금액이나 공사 기간 네. 이런 것들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이라는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네요. 그런데 국가계약법을 보면은 네. 그 2항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 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여기는 예,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날인 기명하고 예. 날인하거나 네.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라고 네. 해서 이게 좀 자유롭게 풀어진 건가? 네. 잠깐만. 네. 상, 보관의 의무도 없네요.
보관의 의무. 네. 아니, 문구만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상당한 차이점이 있어요. 네. 뭐냐면은 민간건설공사는 거기 보면은 계약서에 분명히 적고 기명달인하고 보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공공공사 국가계약법상에는 계약서에 기명달인하거나 서명하면 계약이 확정된다. 이 부분이 네.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포인트인 그렇죠. 거네요. 이 건설산업기본법의 민간건설공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불효식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네. 불효식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은 성립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관급공사는 네. 계약서가 없으면 그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네. 성립이.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법을 이렇게 볼 때 그 법률 조항 자체가 이게 단속 규정인지 효력 규정인지 강행 규정인지 의무 규정인지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 건설 도급 계약은 이것은 단속 규정 성격이에요. 단속 규정이다. 무슨 얘기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그 계약 자체가 무효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성립이 됩니다. 성립은 된다. 다만 계약서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자, 그게 보통 약자인 하수급인이거든요.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군요. 이게 수급인한테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에 보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고 국가계약법상에는 계약서가 없으면 이것은 효력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효력 규정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의 가장 큰 예가 보통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다가 나중에 그 허가를 못 받으면은 그 계약 자체는 무효화가 되죠. 그렇죠. 유동적 무효가 되고 그 허가를 받아야만 확정적 유효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효력 규정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막 노래방에서 주류를 못 팔잖아요. 주류를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래서 그게 적발이 됐어. 그랬을 때 거기에서 술을 파는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미 드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라든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민간건설공사와 관급공사의 차이점은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이런 차이점이 있었네요.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의 차이점이 있네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민간건설공사를 하는 발주처를 보호하는 의미의 법규 조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도급계약서의 일반 사항들을 오늘은 짚어봤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심도 있게 가는 것 같아서 어렵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야 세부 사항들이 진행이 가능하니까 먼저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럼 세무사님 그 도급계약서도 지금 건축법에 관련된 것들도 있겠지만 지금 세무사님이시니까 세법에 관련된 걸로 계약 사항들을 좀 짚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세밀하게 다음 시간에는 세법에 관련된 도급계약서 사항들을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